행복이란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이 찰나의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찾는다.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할지 모른 채 마치 어렴풋이 어디엔가 자신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설수정이가 집을 찾듯이 셜리 파슨스의 인생은 41세에 극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변했다. 그 전까지 그녀는 잉글랜드 남서쪽의 엑서터에 사는 성공한 변호사였다. 그녀의 남편은 근방에서 소와 양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둘은 아직 결혼한 상태였지만 당시에 그녀는 남편을 자주 만나지 않고 있었다. 나는 몇 달 동안의 셜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그녀의 사려 깊음과 놀라운 강인함 그리고 정신적인 회복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내가 이를 지적하자 그녀는 글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보고 고집세고 어설프다고 할 것 같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또 놀란 부분은 그녀의 인생관이었다. 내내의 디폴트 성격의 행복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라고 그녀가 말한 적도 있었다. 셜리의 이 말이 행복의 본질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행복을 정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답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제 생각에는 행복에는 여러 다른 종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녀가 마침 내에 말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행복도 있을 것이고 결혼이나 파티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기다리는 행복도 있죠. 또 시험을 통과하는 등의 특정 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복도 있을 것이고요. 그녀의 결론은 이러했다. 행복을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겠네요. 그런 점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다. 토마스 제퍼슨도 미국 독립선언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해 놓지는 않았지 않는가? 그리고 행복 추구원을 보장해 놓았을 뿐이다. 행복은 지능과 마찬가지로 애매한 개념인 셈이다. 이때까지 셜리와 나는 이메일로만 연락을 했다. 그러다가 실제로 만나는데 동의했다. 우리는 약속을 잡았다. 현재 55세인 그녀는 여전히 대번 지역에 살고 있어서 나는 그녀를 만나러 차를 타고 내려갔다. 그녀의 집은 다트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트무는 화강암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국립공원이다. 나는 이 공원이 황량하진 않더라도 항상 바위 토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놀랄 만큼 푸르디 잔디를 뽐내고 있었다. 광경이 무척 아름다웠다. 제비와 칼새 떼도 스치듯이 공원 위를 날아다녔다. 차를 몰고 간 이번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독수리를 쫓아내는 광경이 내 차 바로 앞에서 펼쳐졌다. 독수리는 짜증난다는 듯이 공중에서 머리를 돌렸고 까마귀를 향해서 으르댔다. 이 시골 지역은 찌는 듯이 무더웠다. 원래 가장 무더운 날이었다. 결국 나는 한낮이 다 되어서야 셜리의 집에 도착했다. 막강한 잔디가 그녀의 집 앞에까지 깔려 있었다. 꽃이 담긴 화분들도 가지런히 줄을 이루고 있었다. 집의 문은 열려 있었다. 미리 전화를 했으니까 내가 올 줄 알고 있을 터였다. 그래서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을 지나쳤다. 벽에는 셜리의 두 대학 졸업장이 걸린 게 눈에 띄었다. 벽난로 위에 선반에는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셜리의 침실에 다다랐다. 방 안은 어둡고 커튼이 들어오져 있었다. 침대는 어령침대로 침대의 다리가 들려 올려져 있었다. 스탠드에는 링거의 거치가 달려있는 것이 보였다. 셜리는 침대에 앉은 채 TV로 테니스 경기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사를 하려고 뒤를 돌지는 않았다.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말을 할 수 없으니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모가리부터 마비 상태로 지낸 지 14년하고도 5개월째였다. 그녀는 낙트인 증후군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의식이 온전하고 심지어 활발했지만은 신체는 마비된 지 오래였다. 증상은 2003년 한 일요일에 아침부터 시작했다. 잠에서 깨보니 무척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느껴졌다. 셜리는 침대에 누워있기로 했다. 그러다가 후에 가까스로 몸을 추스러 일어났다. 농장과 동물들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근처 회상했다. 이 중환자실이었어요. 이제 나는 그녀 얼굴을 마주했다. 그녀는 내 단답형 질문에 올려봄으로써 내 눈을 좌우로 움직여서 아니요를 답했다. 내가 복잡한 질문을 하면 그녀는 컴퓨터를 사용했고 뺨에 붙인 스위치 이지키스라는 특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거다.
그런 식으로 내게 이메일도 보낸 것이었다. 앞서 만나본 감은 달튼처럼 셜리도 진정이를 놓아 유도한 혼수 상태에 이제간 빠져 있었다. 의사들은 셜리가 JV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변이를 지녔음을 발견했다. JV인자는 혈액 응고를 돕는 체내의 물질이다. 유전자 코드에서 한 글자만 잘못되어도 JV인자의 단백질이 아르기닌 대신에 글루타민 아미노산을 포함하게 된다. 이 때문에 셜리는 혈전 성향증을 알게 되었다. 이는 피로이성으로 과도하게 혈액이 응고하는 증상이다. 혈전 성향증 중에서도 셜리가 겪은 병형은 레이든 JV인자였다. 이 병이 발견된 네덜란드의 도시인 레이든을 병명에 붙인 것이었다. 유럽 인구의 약 5%가 이 병을 일으키는 변이를 지니고 한다고 한다. 이 변이를 지니면 심부전 혈맥전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경우에는 떨어져 나온 응고된 혈액이 내로 흘러들기까지 한다. 셜리에게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뇌간출혈 그리고 대량출혈로 인해서 뇌졸중을 겪어야 했다. 결국 발병 후에 그녀는 1년 이상 엑서터에 한 재활에서 보내게 되었다. 심지어 의료진으로부터 살 가망이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나는 셜리의 방에서 그녀의 시선 방향을 따라가 봤다. 그녀의 눈이 나를 향해 움직였다. 그녀는 많은 옷을 껴입은 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이런 더위에 땀을 흘리지는 않는지 의문이었다. 긴 소매에 덮인 형소는 무릎에 놓여 있었고 얼굴은 홍조를 띤 채 강체가 났다. 입은 벌려져 있었다. 신체가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상태였다. 전체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듯한 느낌이 나는 모습이었다. 응급실에 있는 환자나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모습 혹은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모습 말이다. 예전에 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 빠지신 뒤에도 얼굴에 비슷한 모습이 비치셨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 보면 이들의 마음도 마비가 됐을 거라 넘겨지기 쉽다.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느낀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혹시 락트인 상태가 되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느낌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상하거나 기분 나쁜 질문 아닌지 향기를 구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그녀는 이 질문이 답하기 수월하다고 했다. 적어도 행복에 대한 정의를 묻는 질문에 보다는 훨씬 쉽다고 그녀는 말했다. 물론 겉보기에는 우스운 질문일 수 있죠. 하지만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지도 않더군요.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저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는 이렇게 이메일로 답했었다. 뇌졸중 이전에는 굉장히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대부분 조용한 나날을 보내죠. 평화롭고 고요한 지난 몇 년 동안의 이 삶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만족해요. 그녀는 말했다. 만족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 또 우리의 바쁜 삶 속에 방해물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고는 한다. 그리고 그런 방해물을 제거한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물론 그게 옳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행복해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 장에서는 단 70개의 물건만 남겨놓고 자신의 전 재산을 없애버린 한 남성을 만나보게 될 거다. 그는 내가 아는 어떤 이보다도 재산이 적지만은 매우 행복해 보였다. 또 32,000달러 이상의 수입은 모조리 기부해버리는 한 교수로 만나보기로 하자. 그는 기부 선언을 한 뒤로 자신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주장한다. 어쩌면 정말로 그 모든 물질들을 없애버리는 게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 유명 서치 엔진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매튜 리카드이다. 그는 프랑스 학자였다가 불교의 승려가 되었는데 달라이라마의 통역으로 일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승려들은 물질적인 소유면에서는 별로 가진 게 없는 편이다. 그런데도 무척이나 행복한 경향이 있다. 혹은 웰빙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는 한다. 내가 셜리를 만나러 온 것은 그녀가 삶의 대부분의 것을 던져버린 인물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1918년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심리학자들에게서 가장 큰 덫은 자신의 연애와 자신의 논문을 쓰려는 정신적인 현상을 헷갈리는 데서 온다. 그는 이를 심리학자의 오류라고 올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이 경험하는 것을 안다고 가정하는 현상이다. 물론 제임스는 심리학자의 아버지 격이지만 우리도 이런 경향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락테인 증후군을 겪는 이의 경우를 떠올려보자. 저희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 환자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여길 거다. 그도 그럴 게 환자는 완벽하게
주변인들에게 모든 걸 의존해야 하니까 말이다. 삶을 살 가치가 없다고 가정할지 모른다. 남아프리카 공허의 작자가 웹트인스에 있는 마틴 피스토리우스도 10대의 락테인 증후군을 앓았다. 그래서 그는 10년 이상을 몸이 마비된 채 살았다. 후일에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그러고는 반응을 못하면 의식도 없다고 생각한 그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회상했다. 피스토리우스에 따르면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식물인간이되었으니 죽음을 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만약 의식은 또렷한데 몸은 마비되었다면 어떤 기분일지 거의 상상이 가는가? 무엇을 그리워하게 될까? 나는 셸리에게 이 질문을 했다. 셸리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한 가지 토스트라고 답했다. 바삭거리는 토스트를 베어 물고 싶다고 말이다. 그녀를 직접 마주한 채 재차 이 질문을 하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로 많이 웃는 것이었다. 마비가 되었다고 소리를 못 내는 것은 아니었다. 락테인 증후를 앓는 많은 이들과는 달리 셸리는 머리 쪽의 움직임을 회복했다. 그래서 음식을 삼킬 수도 소리 낼 수도 있다. 추후에 의존하지 않고 스푼으로 떠먹여주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웃음은 확실히 유쾌했다. 그녀 곁에 앉아있는 동안에 나는 그 웃음을 자주 들었다. 물론 이 특별한 웃음은 처음엔 알아듣기 조금 어려웠다. 혹시 그녀가 울거나 숨이 막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즐거움의 표현이었다. 숨이 찬 웃음은 그녀가 컴퓨터로 내 질문에 답을 적는 내내 이어졌다. 토스트 외에는 또 무엇이 그리울까 말을 하는 거죠. 그녀가 답했다. 무엇보다도 수다를 떠는 것이 그립다고 했다. 간병이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럴만 하지요. 저는 어떤 소리는 잘 못 참아서 그녀가 메시지를 적었다. 그녀가 간병인들을 야단이라도 친다는 걸까? 나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와 마리 크리스틴 리즈를 만난 뒤로 처음 락테인 증후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 리즈 사무실은 윌리엄 제임스 전당의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은 매사추세츠 주의 캠브리지 지역에서 유명한 이름에 어울리는 게 고층인 건물이다. 이 건물에서 내려다보이는 도시 전체의 뷰는 환상적이었다. 사무실 현진인 리즈는 내게 중국 농부와 마을에 대한 유명한 우화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아름다운 흰말을 가진 농부가 살았다. 많은 돈을 쓸 테니 말을 팔러 가는 사람들이 수조 농부를 거절했다. 말을 가진 것이 전부인이 이를 읽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결국 흥정 끝이 나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다니 실수한 것이 아니느냐고 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말은 도망쳐버렸다. 이제 농부는 말도 잃어버린 신세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조롱했지만 농부는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겠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것을 하고 농부는 말했다. 며칠 도망쳤던 말이 야생마 한때를 몰고 왔다. 농부는 이제 부자가 됐다. 그러더니 마을 사람들은 전지를 버리려고 부추겼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도 않았다. 대신 늘 하던 대사에다 좋은 일일 수도 나쁜 일일 수 있지. 그 뒤 농부의 아들이 또 야생마를 깃들여서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생겼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야생마들이 걸러들어온 행운이 없는 게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이 나서 모든 젊은이들이 징병을 당하게 됐다. 오직 다리가 부러진 농부의 아들만이 징병을 면제받은 것이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어떤 일이 좋은지 나쁜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니즈는 말했다. 항상 희망은 존재하는 법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상황에 있다면 어떨까 하고 감정이입하곤 해요. 그게 말을 잃은 것이든 돈을 잃은 것이든 간에 하지만 그녀는 심리평가에서 이런 경향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곧 그녀는 락테인 증후군을 앓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되지요. 니즈가 말했다. 그녀 그렇게 단순하게 반박 불가능한 것을 답하는 걸 보니 너무 뻔한 질문이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락테인 증후군 환자들에게 내면의 삶의 질이 어떤지를 묻는 것은 거의 없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삶이 너무 끔찍할 거라고 생각해서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이다. 어쨌든 그녀는 이 질문을 직접 환자들에게 던져보았다. 환자들의 관점에서 물어본 것이다. 이를 암체와 알러그자에서 휠체어로 옮겨가는 접근법이라고 니즈는 부르고 있었다. 앞서 5장에서 아프가니스탄 전혀 참자 영사이던 데이브 헨슨도 사후 전에 휠체어 사용자들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접근법을 썼다. 니즈는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투영하는 것보다도 환자들은 훨씬 더 긍정적인 삶의 질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제가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환자들은 회복력 덕에 꽤나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환자들은 사고를 당하면 심폐소생술을 받기를 원했다. 저희는 의사 및 간호사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을 거라고 가정해 버리더라도 말이다. 환자들은 행복하다고 보고했지요. 아니면 삶에 만족한다고 말이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어서요. 니지가 말했다. 니지라는 이런 연구는 스티븐 로리스의 연구를 뒤이는 것이었다. 로리스는 벨기에의 리에주 대학교 내 커마 사이언스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 그는 락테인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대상자는 락테인 증후군을 앓는 65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47명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선언했다. 나머지 환자들은 불행하다고 답했다. 18명의 환자들이 불행하다고 답한 이유는 불안과 이동성의 결여였다. 또 다른 이유는 앞서 셸리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과도 동일했다. 바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락튼 상태에 놓인 기간이 길수록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럼에도 이들 중 58%는 심정마비가 닥칠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로리스는 행복감을 느끼는 락테인 증후군 환자들은 삶의 재정비에 성공한 아들이 이들이라는 결론을 냈다. 나는 락테인 증후군 환자들이 삶에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도 이들이 현재가 더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을까? 바로 그 질문을 던져봤죠. 그랬더니 그 답은 더 행복하다는 것이었어요. 니지가 말했다.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을 뿐 아니라 삶의 의미도 훨씬 더 강하다고 느낀다고 말이죠. 이렇게 셜리에 대한 이야기. 나는 윌리엄 맥기스겔의 명성을 들은 적이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교 교수로 임명되었을 때 세계 최연소 교수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2009년에 앞으로 평생 자신의 대부분의 수입을 기부해버리기로 결정해버렸다. 32,000달러 이상의 수입은 전부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이 결정에 놀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순히 그 자비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떻게 옥스퍼드에서 견뎌낼 수가 있지? 라고 나는 궁금해했던 것이다. 옥스퍼드의 물가는 절대로 싸지 않다. 런던만큼 비싼 곳이니까 말이다. 맥케스키를 직접 만나기 전에 나는 그가 혹시 고행정인 승려 같은 모습은 할까 진단반으로 의심했었다. 맨발의 능마 처리만 할까? 맥케스키는 효율적인 이타주의 운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다. 이는 과학적인 증거를 활용해서 돈을 기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운동이다. 또 그는 기빙 위켄이라는 단체도 창시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평생 10%의 수입을 짜주는 채 기부하도록 독려하는 기관이다. 처음 23명으로 시작한 이 단체는 이제 거의 3,000명의 회원을 자랑한다. 이들과 함께 14억 달러를 기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나는 맥케스키를 옥스퍼드에서 자리한 효율적인 이타주의 센터에서 만났다. 살짝 실망스럽게도 그는 전혀 승려 같지 않았다. 그는 키가 크고 깨끗한 티셔츠 사람이었다. 심지어 스마트폰도 갖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토비 오드를 만난 후였다. 오드도 맥케스키를 비슷한 기부 선언을 한 철학 교수였다. 행복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논문이 바로 경제학자 리처드 GDP에 대해서 이런 행복 측정법을 일생평가라고 부른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생평가. 자, 이렇게 경험적 표본 추출 법은 흥미로운 이유는 초점 오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카이니의 참아보고 멋지고 나도 저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차의 인물이 무슨 경험을 하는지 모르는 거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오해할 뿐이다. 우연히 맥케스키가 내가 일시적인 행복의 순간에 내가 대화를 나누던 퍼브 벽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 있었다. 이 퍼브는 빈 클린턴 옥스퍼드 대학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지낼 때 마리아나를 피우던 것이 아니다. 다시 맥케스키를 이야기로 돌아오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행복을 전체적인 개념으로 측정할 때 일생평가법을 사용하면 행복은 수입이 늘어감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한다. 하지만 경험적인 표본 조절법을 사용해서 순간의 감정적인 행복을 측정하면
특정 수준의 수입 이상으로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 수준은 상상보다도 낮은 정도이다. 영국에서는 그게 바로 1인당 32,000달러이죠. 맥케스킬이 말했다. 이쯤 되면은 그가 어떻게 이 비싼 도시에서 32,000달러로 버티는지 물어볼 좋은 기회인 듯 싶다. 저는 32,000달러 이상의 수입은 모조리 기부를 해버려요. 그런데 영국 전체에서는 소득 상위 50% 안에 들어요. 나보다 그는 50%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저도 충분히 이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가 말했다. 이 말이 나는 마치 스크리지처럼 들리는 말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니 런던 배경의 중산층 저널리스트처럼 들린다고? 해양하겠다. 그게 나니까. 여하튼 나는 집요한 질문을 계속했다. 어떻게 살 것을 마련하나요? 공동물세로 한 달에 630달러 정도를 내죠. 한 집에서 10명이 같이 살아요. 정말 만족스러워요. 네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중산층의 사고방식인지 맥케스키는 근사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아마도 그런 수행을 많이 해와서가 아닌가 싶었다. 전 세계 97%의 인구가 32,000달러보다도 적은 돈으로 살지요. 벽선반에는 한 음습한 표정을 한 젊은이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소비중심의 삶을 사는지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나는 그 젊은이가 누군지를 물어봤다. 그는 세계를 구했다는 칭송을 듣는 바실리 아르키포프였다. 그는 소련의 해군 장교였는데 1962년 10월 27일 당시에 한 잠수함 속에서 모스크바로부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는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가 정점을 이루던 때였다. 잠수함의 함정은 모스크바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자 해거리를 완성하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승인하려면 장교 3명의 만장일치의 찬성이 필요했다. 3명 중에 1명은 찬성이었지만 아르키포프는 반대했다. 그리고 그는 함정에게 의뢰 발사를 포기할 것을 설득했다. 만약에 의뢰가 발사되었다면 미국은 즉각 친절한 대응을 할 것이었다. 여하튼 맥케스키는 기부 선언 이후에 자신의 삶이 훨씬 더 개선되었다고 한다. 여전히 행복하지요. 맥케스킬에게 행복이라는 자신이 큰 만족을 얻는 무언가를 하는 데서 오는 듯했다. 만족. 솔직히 나는 요트가 한 적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은 나는 탐욕스러운 인물이 아니므로 나룻배를 젓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듯이보다 잠시 얘기가 딴 데로 샜다. 아무튼 내가 하려던 질문을 생각하는 순간에 맥케스킬이 말했다. 직원 중에 1명은 가진 물건이 100개밖에 없을 정도죠.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나는 그에게 청했다. 물건을 100개밖에 안 가진 직원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소유의 근데 현재 소유물은 겨우 70력이 남짓하다고 했다. 어떻게? 우리는 효과적으로 소비자 중심 시스템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진화적인 단계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물건을 원하고 축적하도록 부추긴다고 말이다. 제가 가진 이 휴리스틱은 그 편견을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예요. 그 목표는 더욱 충만하고 보람찬 삶을 살려는 것이죠. 충만한 삶을 살려는 것이죠. 스타포리는 현재 옷가지 몇 벌과 부츠 한 켤레, 탱글을 쓸 때 입는 바지와 신발, 꽤 근사한 노트북, 컴퓨터 및 기타 등을 가졌다. 그 정도를 가진 게 없는 성의를 나는 처음 봤다. 게다가 그는 그의 수입의 상당 퍼센트를 짜증난 채 기부한다고 했다. 그가 제정신 아니라는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다. 어떤 이들은 제가 유쾌한 느낌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그가 말했다. 그는 이제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허락한다. 세속적인 소유물들을 거의 내던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밀리얼리스트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고 결론 짓는 데는 조심스러웠다. 했어요. 문제 유전자 변이는 바로 17번 염색. 대부분의 유전자로 마찬가지로 세로토닌에도 얼마나 유전 물질이 생성되는지를 컨트롤하는 부위가 있다. 이 부위는 컨트롤. 그래서 세로토닌 2004년 사이언스에 답하는 논문에 하나가 실렸는데 논문에는 짧은 변해체를 지닌 이들이 긴 변해체를 지닌 이들보다도 우울증에 걸리기 쉬우며 심지어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는 결론이 난 것이었다. 변해체의 문제. 자, 각각의 인간 특성과 연관되는 유전자 변이들을 찾으려는 노력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서 인간 특성이 발달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 통찰력은 새로운 실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 유전자 변이들과 웰빙간의 연관성이 아주 작은 정도의 설명만 가능하다고 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유전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사실 우울증에서 유전의 역할은 매우 크다. 쌍둥이 연구를 통한 그 내외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전이 사람들 간의 웰빙 차이에서 3분의 1 정도로 설명함을 보여준 바 있다. 레스터도 쿨버하우스처럼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전적인 치료법은 아직 먼 얘기라고 말한다. 유전적인 치료. 자, 이제 많은 락테인 증후군 환자들은 그녀에게 글을 읽거나 그녀의 모습 또한 에 대해서 사랑연민 카티의 말로부터 내가 깨달은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카티에게 일러간 락테인 환자들이 아직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시스의 정신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타고난 사람들도 어떤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생을 돌아봤을 때 락테인 상태로 20-30년을 보낸다면 어떨까? 아마 혹독한 시련을 겪어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이 셀리였다면 아마 과거를 들어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하지만 난 삶을 통해서 보람찬 일들을 해내서 하기들도 떠고 마음을 향상시켜서 내 자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지. 나체부도 이러한 락테인 환자들의 이야기가 일반적인 행복의 개념에 비출 때 사람들이 어떤 깨달음을 줄지 궁금해했다. 나는 락테인 환자들의 이야기가 확실히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믿는다. 폴리는 내게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경험보다도 삶 전체의 이야기에 더 큰 감동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삶 전체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과 마음가짐에 변화를 줄 간단한 방법은 뭘까? 바로 행복을 논할 때 떠올려야 할 게 순간순간의 경험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순간순간에 경험하는 것을 끝맺는 말로 시민 개개인의 내면에는 사실 집단이 있다. 인간은 동물의 처인 사이에 놓인 밧줄과 같다. 간단히 설명해 주지. 호모 수피리어를 위해 길을 비켜라. 다양한 이 책에서 우리는 뭔가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는 양육에도 달렸다는 것을 살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 양육. 복잡한 인간 특성들은 수천 개의 유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유전자에 의해서. 물론 유전자들 간의 상호 연관성 때문에 유전이 우리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전성의 개념에 왜 그렇게 정하는 것일까?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흔히 유전하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이러한 문화적인 트렌드에서는 유전을 양육과 대립시킨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전이 불변하고 조절 불가능한 대상이라고 믿게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유전적인 조절은 우리가 이 책에서 만나본 여러 특성들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는 발현되기도 억제되기도 한다. 또 유전은 훈련과 식습관 또 기타 환경적인 영향들에 의해서도 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유전적인 조절을 연구하는 학문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하지만 AI의 도움 없이도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내게 충분히 인간 잠재의 능력에 열광하게 했다. AI가 아니라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뛰어난 인간들, 저 슈퍼후먼들의 예를 탐색해 보았다. 감탄. 자, 감사의 말은 이 책을 쓰는 과정이 너무나 보람차다 라고 했고요. 책을 쓰면서 휴먼, 슈퍼후먼 이라고 했네요. 매혹적이고 시기적절한 매우 잘 쓰여진 책이다. 이 책에서 만나볼 놀라운 인물들은 매우 큰 영감을 준다.
인간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것은 학습되는 것인가? 유전되는 것인가? 그 많은 일에 있어서 이 책에서 저자는 지능, 기억력, 언어, 집중력, 연기, 가창력, 달리기, 장수, 회복력, 수면, 행복이라는 11가지 분야에서 인간 잠재력의 극단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다. 세계 최고의 이렇게 선론이라든가 등등등등 사람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같이 진정한 인간 승리의 모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놀랍고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이다. 라고 했네요.